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라면 다릅니다. 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은 씨, 오늘 1교시는 어떤 수업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네, 1교시에서는요. 엠비엔골드 102년 매니저의 2025년 증시 후반전 전기차를 주목하라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네, 이어지는 2교시에서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의 주식시장 떠나야 할 시점은 원자재가 잘 안다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또 금리까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또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 스텝, 투 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은요, 주도주 매매의 정석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엠비엔골드 VIP 힌트 6월 수익률 1위를 차지하신 분인데요. 엠비엔골드 백인엽 선생님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수업 내용도 지금 그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기소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엠비엔골드 102년 매니저입니다. 제가 6월달 VIP 회원 수익률 1등을 기록했고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머니클래스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랑 경구용 비만 치료제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 지속형 쪽에서는 펩트론 인벤티지랩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구용 쪽에서는 이제 삼천당 제약이랑 D&D 파마텍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 종목이 굉장히 방송 끝나고 나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제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수익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6월 이 VIP 힌트 수익률 1위답게 정말 추천해주신 종목들이 잘 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수업도 기대를 안고 저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의 수업 주제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다루지 않았던 2차 전지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2차 전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중국의 공급 과잉 이슈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철강, 화학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국가 차원에서 철강이랑 화학,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슈 때문에 최근 우리 국내 석유화학 관련 종목이라든지 철강 관련 종목들도 한 2개월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업사이드력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2차 전지를 주제로 선택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랑 코스닥의 키높이가 너무 차이가 나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이었죠. 그때 3,316포인트가 사상 최고치였는데 지금 거의 근접해서 올라왔습니다. 3,200포인트가 넘어갔으니까.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800포인트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 8월 달에 10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지금 아직까지 800포인트 초반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결국에는 코스피랑 키높이를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00포인트를 간다는 전제하에 2차 전지가 반드시 코스닥이 올라갈 때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가 함께 올라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지금 매집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방송 촬영일 기준으로 7월 30일인데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조선 외에도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도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2차 전지는 지금부터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기차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최근에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쪽인데요. 배터리 쪽, 이 전기차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지금 유럽에서도 이 전기차 보조금이 재개가 됐고요. 뭐 독일이나 영국에서 또 유럽 시장에서 특히 전기차 판매량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슈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업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면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단순한 논리로 많이 2차 전지 투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유럽 쪽 정치에도 많이 개입을 하고 미국 쪽 정치에도 개입을 하다 보니까 CEO 비호감이 굉장히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은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오히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PPT 첫 번째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CO2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데 1월 달부터 5월 달 유럽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8% 급증했죠. 그리고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38% 급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못 팔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 쪽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 뭐 소재나 부품 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유럽이랑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중국 업체들이 진출하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부품 소재 업체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브랜드 밸류가 좀 높은 편이라서 여전히 이제 유럽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유럽 쪽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전기차 업황의 턴어라운드하는 그 초기 시그널로 유럽 쪽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지금 유럽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부터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구매 보조금을 재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도 이렇게 1월 달부터 5월 달에도 이렇게 잘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잘 나오겠죠. 그래서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지금 우리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북미에서도 ESS 배터리 성장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LNF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기차 판매량의 그 부족한 빈자리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에서 이제 승부를 보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차트 잠깐만 보시게 되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다른 전기차 업체들보다 이 배터리 셀 업체인데 다른 전기차 업체들보다 훨씬 더 주가 퍼포먼스가 최근에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터리 셀 업체가 총 3가지가 있어요. SK온이랑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의 SDI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LFP 배터리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미국 쪽에서.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투자에 조금 소극적이었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삼성 SDI 차트 보시면 오늘 이제 정규장에서 한 7.8% 거의 8% 이상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정부에서 발주한 ESS 수주를 삼성 SDI가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우리 국내 전기차 업체들 사이에서 움직이는 흐름은 기류는 ESS 특히 이제 LFP 배터리 쪽으로 조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ESS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가 곽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면 LFP 배터리 자체가 우리 국내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보다는 부피가 굉장히 큽니다. 대신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부피가 크게 더 큰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더라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움직이지 않고 특정 곳에 건설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니까 LFP 배터리 부피가 더 커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ESS 시장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다 가격이 좀 저렴한 LFP 배터리가 많이 탑재되고 있다. 그리고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삼원계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조금 낮지만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렇게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네. LNF 같은 LFP 배터리 특히 ESS 시장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SS 관련해서 시장이 점차 확장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 관련해서 LFP 배터리 관련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차트까지 한번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이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배터리 쪽에 대한 관세 소식이 상당히 많았죠. 네.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배터리에 관세 41%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국내 배터리 관련주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이 배터리 소재인 흑연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국산 흑연에 무려 9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국내에서 흑연 또 리튬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흑연이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라고 하던데 이 관련해서 이슈 그리고 음극재 관련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지금 제가 준비한 PPT 네 번째 페이지 잠깐 띄워주시면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PPT 자료를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이 중국산 흑연의 93.5% 반덤핑 관세 부과 방침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확정된 건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흑연 관련 종목들,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한테 실제 이제 93.5% 반덤핑 관세를 흑연에 부과하게 되면 기존 세율이랑 더해서 한 16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중국 기업들이 저렴하게 공급을 해도 미국 시장에서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내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흑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흑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기 시작했죠.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 5%에서 한 10% 정도 수준의 실리콘이 첨가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실리콘이 약 한 25%까지 첨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게 되면 주행거리가 일단 늘어나게 됩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고 과거 이제 전기차면 충전할 때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충전하고 그랬는데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게 되면 충전 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리콘 음극재 하면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부각되고 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이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랑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나노신소재라든지 제이오라든지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음극재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PPT 5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사실 대주전자 재료예요. 사실 실리콘 음극재 하면 이제 탑픽 종목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대주전자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는 거의 뭐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슬라의 실제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대주전자 재료는 원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했는데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배터리 셀을 공급하다 보니까 대주전자 재료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셀로 이제 패키지를 해서 테슬라에 공급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파나소닉에도 2025년 6월 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배터리 셀을 공급하거든요.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LG 에너지 솔루션에만 기존에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파나소닉에도 공급하면서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 볼륨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에도 실리콘 음극재를 공급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고급형 이제 포르쉐 타이칸 같은 고급형 전기차에만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했다면 이제는 보급형 우리 국내 기아차로 알고 있는데 국내 기아차 전기차에는 보급형 전기차에도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그 캐파가 향후에는 무궁무진하게 커질 겁니다. 아직까지는 전기차 판매량이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면 대주전자 재료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주전자 재료 얘기 나온 김에 차트 잠깐 볼까요? 좋죠. 네, 대주전자 재료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아까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 LFP 배터리 쪽으로 좀 부각받다 보니까 조금 주가 퍼포먼스가 다른 종목들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배열에서 21선 안착하고 21선 안착한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조만간에 저는 이제 121선 상향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는 뭐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한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갑자기 팡팡 뜨진 않겠지만 네. 은근슬쩍 알게 모르게 신압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느새 수익률이 한 30-40%가 되네. 뭐 이런 느낌을 나중에 한번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꼭 실리콘 응급제에서는 네. 뭐 대주전자 재료 그리고 뭐 CNT 도전제 만드는 나노신소재 이 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약을 좀 해보자면 기존 흑연 음극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주행 거리가 증가하고 또 충전 시간까지 단축이 될 수 있다는 장점들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 안에서 종목도 두 가지 봐주셨고요. 대주전자 재료 1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진단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대주전자 재료 이 실리콘 음극재가 테슬라 차량에도 탑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네. 사용되는 차량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모델명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일단 뭐 테슬라 차량에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통해서 들어갔는데 뭐 이제는 파나소닉 통해서도 들어가니까 아마 모델도 조금 더 빠르게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신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탑재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뭐 대주전자 재료는 뭐 테슬라 이쪽도 있지만 아우디에도 들어가고요, 포르쉐에도 들어가고, 포르쉐 타이칸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차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마 모델을 특정 짓기보다는 아마 빠르게 모든 대부분의 모델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실리콘만 탑재를 하게 되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만 탑재하게 되면 충방전할 때 팽창 현상이 굉장히 좀 커져요. 그걸 좀 보완해 주려면 대주전자 재료 같은 이제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실리콘 음극재 탑픽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안에서 백인엽 선생님의 이 탑픽 기업은 대주전자 재료였습니다. 관련해서 사용되는 차량까지 많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장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수요일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의 이 파운드리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이 테슬라의 배터리 납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2차 전지 업황 전반에 대한 반등까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 매니저님은 업황 전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갖고 보신 거죠? 2차 전지? 2분기까지 업황 안 좋습니다. 네. 업황 안 좋고 3분기에도 업황이 안 좋죠. 안 좋은데 네. 그럼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매수할 때 약간 선행 지표로 보는 게 있어요.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가격 이걸 이제 선행 지표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뭐 최근에 이제 등락이 조금 있긴 하지만 조금 직전만 하더라도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한 10% 많이 올랐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등락폭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일단 공급 과잉 이슈를 중국 정부에서 해소한다라고 하니까 리튬 생산도 조금 너무 과도하게 생산하지는 않을 거란 기대감 때문에 탄산 리튬 가격도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권사 리포트를 많이 보게 되면 최근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이제 리튬이 고가일 때 매수했던 게 재고로 쌓여 있다가 계속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가에 산 리튬을 저가에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고평가 손실이 나타났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의 재고평가 손실이 한 2분기로 이제 마감이 된다라고 합니다. 2분기로 어느 정도 마감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재고평가 손실은 3분기부터는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 쪽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3분기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상반기에도 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20% 중반 이상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하반기에는 아마 그거보다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란 말이죠. 만약에 30% 이상 7월 달부터 30% 이상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여준다라면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선행 지표들을 보면서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을 참고해 봤을 때 2차 전지 이 전반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그래도 주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오늘 장에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6조에 달하는 대규모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또 나왔죠. 네. 이 고객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테슬라와 성사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LG 에너지솔루션을 좀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일까요? 일단 이미 주목받기 시작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너무 경우는. 많이 오른 것 네, 같기도 LG 하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미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테슬라가 굳이 저렴한 중국 LFP 배터리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LFP 배터리랑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쪽에서 중국 배터리 소재 부품을 계속해서 배척을 하고 그리고 관세라든지 보조금 중단으로 중국 업체들을 압박하다 보니까 테슬라 같이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 부품 업체나 소재 업체랑 거리를 어느 정도는 이제 두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계약이 성사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 후속적인 계약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 양극재를 공급하는 뭐 LNF도 뭐 수혜를 더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밑에 하위단 밸류체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ESS, LFP 배터리 관련 종목들 위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LNF, 삼성 SDI 위주로 움직였지만 추후에는 그 밑에 단 밸류체인까지 움직인다라면 뭐 전구체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동박 같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뭐 분리막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믹싱 장비 업체라든지 뭐 윤성 FNC 같은 그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SS 관련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지만 추후에는 밑에 하위 밸류체인 다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계속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 번씩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공급 계약 체결 공시는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전반에 대한 시작을 의미하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뉴스 계속 팔로우업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니저님, 그러면 이 실리콘 음극재 안에서는 대주전자 재료를 가장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2차 전지 전반을 통틀어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주시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일단 지금은 네. 뭐 배터리 셀 쪽에서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탑픽인데 이미 많이 올라서 그 후발 종목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네. 그래도 LFP 배터리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삼성 SDI가 배터리 셀 쪽에서는 SK온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전구체 쪽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양극재라고 하면은 배터리의 가장 큰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잖아요. 제품인데 지금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양극재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양극재에서도 가장 큰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구체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그 전구체인데 그 전구체 업체 중에서 뭐 에코앤 드림이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라는 확실한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전구체를 공급하게 될 거예요. 어차피 전기차가 잘 팔리면 양극재도 많이 팔리게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양극재를 많이 생산한단 말이죠. 그런 에코프로 BM의 전구체를 공급하는 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그리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럽에서 이제 가장 큰 양극재 업체 중에 하나의 유미코어가 에코앤드림이랑 장기간에 걸친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에코앤드림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업황이 돌아서면 확실한 유미코라는 고객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전구체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머티, 에코앤드림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그리고 에코앤드림 또 에코프로 머티까지 여러 가지 종목 이 백엽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종목들 주시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분들 물려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어디로 가면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해법 들어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어디로 가면 좀 자세한 더 종목에 대한 전략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매일 월화수목금 오후 3시 40분 장 마감 이후에 그날 있었던 주식시장 이슈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만한
섹터,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제가 챙겨드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오후 3시 40분에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항상 제가 월화수목금에는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주요 종목들, 유망 섹터들 한 번씩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 6월 힌트 수익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포트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이 또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더 많은 기업, 지금 시점에서 어느 기업을 골라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백인현 매니저의 장 마감 이후 3시 40분 무료 방송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분 모셨는데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정말 재미난 별명을 지어주셨잖아요. 라니냐 초이, 코코아 초이라는 별명을 작가님이 지어주셨는데 이게 어떤 별명인지와 함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의 원자재를 맡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상이변에 따른 원자재의 영향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좀 주장을 갖다 해왔었고 실제로 그것이 좀 워킹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어 가지고요. 네. 네, 코코아 부분에 있어서 급등세를 한 번에 알아맞추신 애널리스트 분을 모시고 오늘 원자재와 관련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주제를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저희 연구원님이 쓰신 레포트 중에서 주식시장을 떠나야 할 시점은 원자재가 잘 알고 있다라는 레포트가 있었더라고요. 이걸 주제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원자재로 시장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하는지,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 주식시장에 우리가 좀 발을 담그고 있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봐 주실지 프리뷰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단에서는 뭐 유동성 파티에 대해서 저희는 좀 오히려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시장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주식으로는 이게 버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네. 지금이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주식이 그걸 제대로 판단 못한다 하더라도 원자재는 그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결국 실물 자산이고 주식과 달리 경기를 후행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로 우리가 현재 팔아야 될 여부인지 이런 걸 갖다 판단하는 그 지표로 한번 바라봐보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거시적인 질문부터 바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을 보면 요즘 다시 한번 시작되고 있는 관세 협상 시즌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죠. 여기에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 재보충 그리고 8월에 일정을 앞두고 있는 잭슨홀 미팅까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구간이라고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글로벌 경기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란 방향성을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그동안에는 조금 더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계속 부양책을 펼쳐가면서 좋아졌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미국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S&P 500이 그동안 좀 계속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NN에서 발표하는 탐욕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좀 부담되는 수준까지 올라와 줬고 이와 더불어서 관세도 사실은 우리가 좀 부담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랑 일부 국가가 합의가 됐지만 다만 우리가 이게 관세도 10% 내던 거를 15%로 낸다. 뭔가 이상해요. 거기다가 합의가 될지 아직은 협상 중인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페드 단에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마리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아직 않은 상태고 특히 중요한 점은 TGA 잔고죠. 네. 결국 미국 재무부가 뎁실링 문제 때문에 연준에 예치돼 있는 돈을 썼고 그 돈을 다시 3개월 안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 유동성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위험자산 시장단에서 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구간. 그래서 8월 달 같은 경우에 저희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좀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월 일단 시장 전반에 관세라는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살아있기도 하고요. 또 TGA 잔고 재보충 이 부분은 좀 유동성을 단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8월은 좀 조심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원자재 선생님을 모셨잖아요. 원자재와 관련해서 시장을 해석해본다면 어떻게 해석하실지도 또 궁금해요. 그럼 지금 원자재는 주식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전히 원자재는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달에도 그랬고 그리고 올해 3, 4월 달에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는 실물자산이 원자재는 아직 침체를 논할 때가 아니다. 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었고 저 역시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8월 달에도 저희 하우스의 뷰처럼 설사 조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관점에서 우리 주식 참가자들 관점에서 해서 그런 원자재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왜 그렇게 바라보느냐? 간단합니다. 뒤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는 주식과 달리 경기를 후행하는 자산이에요. 네. 그 말은 무엇이다? 자, 경기가 올라간다. 경기가 정점에서 내려가기 직전까지도 상승하는 게 원자재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자재, 후행 자산인 원자재조차 비싸졌었을 때가 버블이라는 거죠. 같이 비싸졌을 시점이요? 맞습니다. 오.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을 보면은 여전히 낮은 레벨이에요. 어. 물론 일부 자산들이 비싸졌긴 했지만은 범원자재 지수로 본다면은 여전히 바닥권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다? 우리가 아직은 침체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지난 3, 4월 달에도 그걸 근거로 저는 그리고 작년 7월 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제시하면서 아직 우린 주식시장 단에서 떠날 때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2022년이 대표적 예입니다. 네. 22년도 때도 그때를 갖다 우리가 비교하면 그때가 오히려 침체 논리로 연결될 수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오. 왜냐? 원자재 가격이 경기를 후행하는데 그런 원자재가 21년도 하반기부터 미친 듯이 폭주했었어요. 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2년도 2월 달인데 네. 즉 21년도 하반기 때 원자재는 유동성을 후행적으로 반영하면서 폭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다? 그때부터가 점점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지금 계속 오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꺾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가요? 그렇죠. 일단 그런 거고 더불어서 경기가 이제는 정점에 다가간 건 아닌가. 아.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좀 빼야 될 타이밍을 고민해야 될 때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21년도 하반기부터 22년도 3월까지의 원자재 시장에서의 변화와 이런 걸 놓고 봤었을 때 그럼 우리 위험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씩은 발을 좀 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시에도 그걸 근거로 저는 제시하면서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었는데 단순한 논리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실물자산이자 후행자산이 원자재조차 비싸진다라는 논리는 이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버블이다. 라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원자재 상승은 좀 조심해봐야 하는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면서 고점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좀 그럼 좀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낮아져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고점이 언제 올 것인지를 예측해 본다면 어떤 시기가 좀 예측이 되실까요? 아무래도 유동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원자재 지수는 유동성을 후행해요. 유동성. 그렇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 지수를 2개월 후행하는 게 S&P 500이에요. 그리고 3개월 후행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그리고 4에서 5개월 정도 후행하는 게 은하고 백금입니다. 그리고 산업금속이 8개월을 후행하고 근데 아직 산업금속까지는 안 왔어요. 네. 은하고 백금이 6월 말 때 튀었으니까요. 자, 그럼 앞으로 봤었을 때 올해 연말이나 4분기 때쯤에는 산업금속 지수가 반등할 여지가 굉장히 높을 텐데 좋요. 자 그럼 범원자재 지수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는가? 네. 대략 12개월입니다. 12개월, 그래서 1년 정도. 맞습니다. 근데 그 유동성을 갖다가 견인하는 게 누구다? 누가 유동성을 만들죠? 중앙은행들이에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만드는데 그럼 이거에 선행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유동성의 방향성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원자재가 언제 고점인지를 갖다 알 수 있는
유무도 결국 중앙은행들이거든요. 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와 인상의 순횟수로 네. 떼서 보면은 이런 차트가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 순횟수로 보면은 이것이 원자재 또는 제조업 경기를 대략 18개월가량을 선행합니다. 그럼 무엇이다? 원자재가 앞으로 최소 못해도 내년도 미국의 중간선거 직전까지도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렇게 보면 내년도 11월이 중간선거인데 그때까지도 원자재가 계속 올라간다. 그 말즉슨 중간선거 앞두고는 점점 고민이 휩싸이는 구간이라 볼 수 있죠.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의 시그널이라 볼 아, 수가 있겠죠. 버블. 이제는 좀 불안한데라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중요한 점 아직은 유동성이 더 나와야 할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미국 이외 지역이 열심히 금리 인하함으로써 유동성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 1.3조 달러의 유동성 푼다 하고 더불어서 2천억 달러 더 푼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아직 미국은 아무것도 푼 게 없거든요. 미국은 저희가 올해부터 내내 계속 기다려왔던 바로 아이비들의 자기자본 규제인 SLR 규제 완화가 들어갈 테고 네. SLR 규제가 완화가 될 경우에는 지금 공청회 기간인데 최소 못해도 9월 달에 유동성이 풀릴 수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기로는 4.5조 달러에서 많게는 7.7조 달러. 전 세계 M2가 대략 한 100조 달러 정도인데 네. 그러면은 미국 혼자서만 거의 최대 7.7조 달러의 유동성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금리 인하 없이도. 자, 그렇기 때문에 다량의 유동성이 풀리고 미국 MMF 시장에만 7.4조 달러가 또 대기 중입니다. 네. 자, 그럼 모든 게 유동성이에요. 자, 방향성 선상에서 이렇게 좋다. 유동성이 그럼 더 풀린다. 네. 그럼 그 끝이 제 생각에는 일단 현재 지표상으로는 내년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를 놓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미국이 얼마나 더 풀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성의 방향에 대해서 좀 주목하면서 현재로서는 원자재가 앞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은 내년 중간선거까지가 고점이라면은 네. 우리가 좀 그때부터는 위험자산단에서 고민되는 부분인데 미국이 여기서 유동성 더 풀어준다면 조금은 더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더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 11월이 고점이 올 수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두면 9월에는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9월부터 10월, 11월을 조금 조심해봐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내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년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 SLR 규제 지금 공청회가 들어가고 있고 이게 올해 9월 달쯤에 아마 완전히 이제 끝나고 풀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유동성을 더욱더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주목하고 있고요. 네. 역시나 원자재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는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자재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먼저 기억이 되는 게 금인데요. 금 가격이 사실 이렇게 방송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금 가격 사상 최고치다라는 이야기를 올해 초에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잠잠하거든요. 이 금 가격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대다수의 분들이 금이 더 올라갈 거라 많이들 주장을 하세요. 네. 장기적으로는 저 역시도 금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려요. 단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금이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놓고 봤을 때 금은 좀 쉬어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온스당 지금 3,300, 3,400불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3,000불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거든요. 올해 안에서는요?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로 토탈리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보자면요. 네. 근데 왜 그렇게 바라보냐면은 간단합니다. 금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타이밍이 그래요. 타이밍이요. 맞습니다. 결국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시장. 그러니까 원자재는 어쨌든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의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중앙은행들의 유동성이 더욱더 풍부해진다. 그 말즉슨 무엇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실물 자산인 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금은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무슨 자산이죠? 안전 자산이에요. 네. 근데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어떤 자산들이 좋아지죠? 주식,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나 위험 자산. 그렇습니다. 네. 성장주나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더 심해지죠. 자, 그러면은 금의 안전자산 수요는 유동성이 팽창할수록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아, 금에서 오히려 비트코인, 주식 이런 쪽으로. 맞습니다. 어. 그 대표적 예가 2020년 때거든요. 네. 2020년 3월 달에 G7 중앙은행들이 정책 공조로 제로 금리 하죠. 어. 근데 금리를 내리는데 각국의 모든 중앙은행들이 해지를 위해서 금을 사재기를 해요. 그래서 S&P 500보다 코로나 때 먼저 회복한 게 금이었어요. 어. 그러나 그 금리 인하고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2020년 7, 8월 달에는 네. 모든 사람들이 금이 더 갈 줄 알았다라고 봤는데 웬걸 금이 안 갔어요. 금은 오히려 빠졌죠. 뭐가 갔다? 비트코인이나 위험 자산들 S&P 500 이런 애들 훨씬 날아갔거든요. 왜? 결국 당시 유동성 풀리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네. 과거의 패턴이나 기본적인 요소인 결국 안전자산이라는 요소,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 결국 위험 자산의 선호가 더 심해지고 그 말즉슨 경쟁자 비트코인으로도 해치 수요가 이탈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그래서 금은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금이 약간 쉬어간다라는 기간적인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 오히려 금에서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쪽으로 좀 수요가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사실 마지막 질문으로 하반기 금 가격에 대한 전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반기 금 가격은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도 저는 좀 내려갈 수 있다라 보고 특히나 작년부터 금 가격 상승의 주역이 누구였냐면 중국 개인들이었어요. 근데 네. 그 중국 개인들이 지금 또 매수세가 굉장히 둔화됐죠. 왜? 중국 당국이 계속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는 금으로만 돈이 쏠리니 부동산으로나 주식으로 좀 쏠리게끔 하려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신용대출 통해서 금을 매수하는 걸 갖다가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금 가격이 플랫하게 이루어진 게 중국 정부가 개입했고 네. 결국 중국 개인들의 금 매수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라 볼 수 있어요. 어.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고 네. 더불어서 중국 개인들의 매수 여력도 매수 여력이고 더불어서 유동성이 팽창하면 앞서 언급드린 은하고 백금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네. 귀금속 내에서 은하고 백금으로도 수요가 금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저는 오히려 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쉬어가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하반기엔 좀 쉬어갈 수 있다. 보수적인 접근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부터는 제가 정말 궁금해서 드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일단 촬영일 기준으로 간밤에 유가가 좀 뛰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만약 이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면 러시아에 10일간의 기한을 주고 관세를 좀 물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WTI 기준으로 한 4% 정도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유가가 뛴다라고 하면 앞선 금의 흐름을 봤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라는 위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간밤에 이런 소식, 유가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가봐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특히나 이제 러시아산을 갖다가 가장 많이 사는 국가가 인도랑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국 이제 러시아산 우랄유를 갖다가 또는 에스포유를 계속 수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100% 이상의 관세를 갖다가 매기겠다라는 식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실제로 이란산에 대해서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관세를 매겼지만 계속 수입을 했어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퀘스천 마크고 특히나 중국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중국보다도 인도, 즉 미국의 우방인 인도가 더 많이 사요. 러우 전쟁 이후로 유럽이 못 받아간 물량을 사실 대부분을 인도가 가져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방까지도 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좀 고민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 물가가 튀었을 때 트럼프 역시도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뜻대로 정책이 흘러가지 못한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블러핑인지 여부가 좀 더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조금 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또한 실질적으로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이게 정책이 워킹한 적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테고요. 일단 이 이슈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될까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유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들리는 기준선 같은 느낌이 유가가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움직이기는 하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로 이어지려면 한 80불 정도의 선을 전문가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연구원님은 유가가 경기 침체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선을 따로 한번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그런 기준선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 지금의 유가도 오히려 저는 좀 싸다라고 계속 봐요. 근데 그 이유가 이론적으로는 원래 한 80불 정도가 정상이에요. 왜냐? 글로벌 OECD 석유 재고를 역축으로 그러면 그게 유가여야 돼요. 근데 지금 재고는 계속 감소했는데 유가는 너무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같은 이유가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나 러시아산, 즉 미국이 제재한 국가들로부터 값싸게 염가의 국제가보다 훨씬 싸게 원유를 사왔기 때문에 이 같은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80불대가 침체다. 저는 그렇게 좀 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80불대가 아니라 정말 우려되는 부분은 90불대 이 정도쯤은 돼야 우리가 90불. 침체돼서 좀 고민될 수 있는 구간들이지 않겠나. 과거에도 실제로 90불대 점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이제 침체에 대한 고민이 점점 들어갔었고 사실 불과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80불대 WTI가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도 필요하겠죠. 오히려 지금 수준은 좀 싼 수준이다. 예. 90불이 조금 더 위험을 알려주는 선일 수도 있겠다라는 인사이트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2교시 수업이잖아요. 1교시 수업에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즘 또 리튬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2차 전지도 좀 잘 가지고 있잖아요. 리튬 가격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리튬은 저는 계속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형 금속들은 전반적으로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도 그렇고 니켈도 그렇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이미 통과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 접근하고 있고요. 어째서 그렇게 보느냐? 공급자들이 감산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즉 수요가 안 좋은 거, 전기차 수요 안 좋은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22년도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안 좋아질까에 대해서는 다들 퀘스천 마크예요. 그리고 정말 수요가 안 좋았다면 작년부터 배터리형 금속들은 더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안 빠져요.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해요. 왜일까? 저는 거기서 감산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감사. 결국 원자재는 부동산도 비슷해요. 결국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수요는 안 좋은 건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산이 세게 들어가죠. 누구? 글로벌 최대 니켈 산지인 인도네시아가 전년보다 26% 감산하겠다 발표했고 니켈 광석에 대해서는 광석에 대해서 10% 고정세율을 시장 변동가에 따라 14에서 19% 세율로 인상하고 전기차용 광석에 대해서는 2%의 로열티를 추가로 부과하겠대요. 그럼 이거 가격 다 정가해야 되거든요. 더불어서 코발트는 지금 민주콩고가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네. 리튬은 중국 정부 딴에서 민간 기업들인 걸 알기 때문에 배터리 기업들이 네. 배터리를 감산을 갖다가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뭘 한다? 원료 딴, 즉 업스트림 딴에서 리튬 딴에서의 생산을 갖다가 제한하려 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7월 1일 날 자꾸 지방 정부들이 저가 경쟁을 유발하는 기업들을 옹호해 주면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몇 주 후에 지방 정부 두 곳에서 리튬 생산 기업에 대해서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 공급단에서 감소한다. 그러면은 가격은 이제부터 여기에 바닥이라는 걸 의미해요. 중요한 점. 그럼 어떻게 해서 올라갈 것인가? 네. 수요가 부족한데 어떻게 올라가나? 공급만으로는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통화 유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금속은 유동성을 8개월을 후행하는데 네. 그 안에서도 전기차 배터리형 금속인 니켈이나 리튬 같은 애들은 대략 한 12개월을 후행합니다. 그 말은 뭐다? 지금은 이미 바닥 권역을 통과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얘들은 좋아지는 그림이다. 그럼 뭐다? 결국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가격을 정가하기 때문에 네. 왜 자기들이 다 받지 않아요. 그럼 뭐다? 이들은 수요인 큐그로스보다
바로 가격인 피그로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회복된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마진단에서 재고 마진도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흐름을 우리가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리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여기서도 키워드는 유동성이네요. 원자재 단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까지 오늘 2교시 수업에서는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머니클래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자재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